조선 후기 산속 깊은 외딴 마을에 노총각 머슴 만드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말이 없고 늘 바지를 걷어 올린 채 삽자루를 들고 다녔습니다. 매일 삽자루를 들고 다니는 것은 만드기의 하루 일과 중 하나였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만드기는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집 논이나 밭에 흙이 무너져 있으면 다시 삽으로 올려 단단하게 쌓아주었습니다. 논에 물이 부족하면 삽으로 고랑을 열어 물을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드기를 볼 때면 마을 사람들은 너무 착하다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련하여 바보 만드기로 통했습니다. 만드기는 그런 비단결 같은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여 마을 처녀들은 만드기를 신랑감으로 탐을 냈고 과부들이 만드기를 유혹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바보 만드기의 마음은 일편단심 연모했던 여인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의 사연을 안 후로는 그림의 떡으로만 쳐다볼 뿐 그 어떤 유혹도 하지 않았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바보 만드기는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뒷동산에 올라 작은 무덤 하나를 돌보고 내려왔습니다. 그 무덤은 만드기가 연모한 여종, 온금이의 무덤이었답니다. 온금이는 양반댁에서 일하다 꽃다운 나이에 자살로 세상을 떠난 여종이었습니다. 온금이는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절세미인이었으며 마음씨 또한 착하여 사내라면 누구나 온금이를 탐하고 싶어 했습니다. 양반 도련님들조차 상사병에 걸리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온금이는 살아생전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만드가 사람은 천하게 태어나도 귀하게 태어나도 풀꽃처럼 피고 지는 날엔 다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야. 만드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온금이가 그렇게 말을 해줄 때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온금이의 한바구음을 바라볼 때면 치사하고 더러운 세상이 맑고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온금이의 존재는 만드기에게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며 우주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글 읽는 것을 좋아하는 하운선비가 우연히 만드기가 펼쳐보는 서찰을 보게 되었죠. 그 종이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풀꽃은 이름을 몰라도 그 향은 남는다. 이건 누가 쓴 것이냐? 만드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온금이가 알려줬지요. 내가 모시는 아씨이더냐? 아이고, 아니요. 온금이는 여종이지요. 하운선비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만드기는 여느 때와 같이 뒷동산에 올라 온금이의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금아, 오늘은 하늘이 참 맑구나. 해도 좋고 바람도 참 따뜻하구먼. 이런 날엔 온금이랑 함께 마루에 앉아 고추 말렸던 그날이 생각나야. 그날 우리 온금이 웃는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그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온금아. 만드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무덤 앞 나뭇잎 위로는 매일같이 떨어진 만드기의 눈물 자국들이 수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의 순정을 입에 담기 시작했죠. 아이고, 온금이가 살아있었으면 만드기한테 시집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이요. 그러니까요. 저리 순정남인지 누가 알았어요. 죽은 온금이도 불쌍하지만 죽은 사람을 못 잊고 저리 슬퍼해주는 만드기도 불쌍하구먼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말이어요. 형님. 그 소문 들었어요. 사또한테 온금이 묘를 옮겨달라는 진정이 많아 사도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드기가 더 슬퍼하겠구먼. 며칠 후 마을 사도가 뒷동산의 묘를 옮기려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을길을 넓히기 위함이라 했죠. 그 소식을 들은 만드기는 온금이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온금이는 내가 지켜줄 것이요. 그날 늦은 오후 만드기는 혼자서 관아 앞으로 가 땅에 엎드려 3번 절하고 3번 울며 상소를 읊었습니다. 그 상소에는 한 여종이 남기고 간 따뜻한 삶과 온금이가 가르친 글자와 인생의 뜻이 담겨 있었죠.
허나 사또는 그 묘로 인하여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밤에는 섬뜩하여 다닐 수 없다는 말들로 피곤함을 느꼈던 거죠. 하여 사또는 그 묘를 지키는 만드기를 데리고 온금이의 묘로 갔답니다. 헌데 사또는 묘를 아무리 보아도 길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여 온금이의 묘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헌데 묘 뒤를 보니 풀들 사이로 붉은 빛이 감도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봐라. 이곳에 무엇이 있는 듯하니 땅을 파헤쳐 보거라. 그리하여 한 명의 포졸이 묘 끝부분을 파헤쳐 보았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붉은 천에 글이 써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또는 천을 묘에 펼쳐보도록 하고는 읽기 시작했죠. 나는 너를 죽도록 연모했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이제 내가 죽었으니 나만 볼 수 있어 좋구나. 사또는 생각지도 못한 타살 가능성에 온금이가 자살한 것이 아닌 살해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제일 유력한 용의자로 만드기라 생각이 들었기에 포졸에게 말했답니다. 만드기를 먼저 용의자로 주목한다. 만드기를 관하로 끌고 가거라. 만드기는 자신이 온금이를 죽인 살인자로 몰리게 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온금이를 죽이지 않았구먼요. 헌데 정말 온금이가 살해당한 건가요? 그것은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잠시 후 관하로 끌려간 만드기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밧줄로 묶인 채 만드기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을 했죠. 만드기의 혼잣말은 억울하다 소리치는 것이 아닌 온금이가 자살이 아닌 누군가에게 죽었다는 것에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온금. 타살로 죽은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슬퍼하기만 했구나. 우리 온금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고 있으면 어찌한단 말이오. 누가 우리 고운 온금이를 죽였다는 말이오. 만드기는 그렇게 차디찬 감옥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죠. 그때 감옥 밖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만드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운선비였답니다. 하운선비는 첫 번째 용의자로 만드기가 지목된 이상 그를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헌데 만드기의 눈물은 거짓이 아님을 하운선비는 알 수 있었죠. 하여 하운선비는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언제까지 울 것이냐? 온금이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만드기는 하운선비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들었던지 선비를 쳐다보았답니다. 만드기는 온금이의 글씨체를 본 적이 있느냐? 만드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온금이는 글을 쓸 줄 몰라요. 저에게 풀꽃은 이름을 몰라도 향은 남는다는 글거만 알려줬을 뿐이구먼요. 하운선비의 눈빛은 순간 날카롭게 변했답니다. 그렇다면 저 붉은 천에 적힌 글씨는 온금이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허면 누가... 다음 날 아침 하운선비는 관하로 가 만드기가 도주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관하에서 빼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든 시켜만 주셔요. 무엇이든 할게요. 우리 온금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이다. 아마도 며칠 안으로 누군가 너에게 찾아올 것 같구나. 누가요? 그거야 나도 모른단다. 누군가 찾아온다면 그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운선비는 알 수 없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답니다. 만드기는 하운선비가 말한 것처럼 집에서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두운 밤,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낮은 목소리로 만드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아니, 이 목소리는... 만드기는 급하게 방문을 열었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온금이가 만드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드기는 살아 돌아온 온금이를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금아. 참말로 온금이야. 난 내가 죽은 줄만 알았구먼.
온금이는 급하게 만드기의 입을 막고는 방으로 들어가 호롱불을 끄고 말했죠. 나 살아있어? 그러니 그만 울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알아서는 아니 된다. 내가 나타난 걸 알면 그들이 다시 나를 죽이려 할 거야. 만드기는 충격과 혼란에 빠져 눈물을 그치고 말했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온금이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밖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던 거죠.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다. 방으로 들어가겠다. 하운선비는 두 사람의 집신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는 급하게 말했답니다.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 어서 여기를 피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뒷문을 통해 담을 넘어 풀숲으로 숨고는 밤손님이 누구인지 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복면을 쓴 자 한 명이 담을 넘고는 칼을 빼들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는 온금이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떨고 있었답니다. 만드기의 팔에 온금이의 어깨가 살짝 닿았고 그 떨림은 만드기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만드기는 살며시 팔을 들어 작은 어깨를 감쌌죠. 온금이는 그동안 참고 있던 두려움이 만드기의 품에서 무너지고 말았고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은 만드기의 앞섭을 적셔 놓았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자객은 아무도 없는 만드기의 집에서 나와 흔적을 찾기 위해 어디론가 사라졌죠. 여기에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두 사람은 나를 따르거라. 그리하여 세 사람은 하운선비가 머무는 커다란 기와집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자객이라 해도 쉽게 담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선비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천한 저희를 보살펴 주시나요? 내가 궁금하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오늘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으니 궁금증이 다 풀리겠구나. 그래, 말해보거라. 넌 누구를 피해 다니는 것이냐? 온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참으로 추운 날이었지요. 제 주인인 박찬봉은 저만 보면 항상 가까이에 와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요. 그 늙은이가 무엇이라고 한 것이오? 만드기는 온금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온금이는 만드기의 얼굴을 잠시 보고는 끔찍한 그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온금이는 좀만 더 크면 내 부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그 누구한테도 눈길도 주지 말 거라. 정녕 박찬봉이 그리 말을 했더냐? 온금이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고 눈에서는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죠. 만드기는 커다란 손을 붉은 쥐고는 자신도 모르게 벽을 쳤습니다. 벽은 순간 만드기의 주먹으로 구멍이 나고 말았답니다. 하운선비는 커다랗게 뚫린 구멍을 보고 만드기가 온금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박찬봉 대감을 볼 때면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추운 겨울밤 담을 넘어 도망치다 박찬봉의 신복한테 잡혀 끌려갔지요. 온금이는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온금이가 내 첩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끼는 만드기 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온금이는 두려움에 떨었고 박찬봉은 온금이를 겁탈하려고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답니다. 온금이는 자신을 아껴주는 바보 만드기를 생각하면 박찬봉의 말을 따라야 했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여 박찬봉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내고는 무조건 밖으로 달렸답니다. 이것들아! 전현을 잡아오지 않고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박찬봉의 신복들은 온금이를 쫓았고 박찬봉의 얼굴엔 내천자가 그려진 채 피가 흐르고 있었죠. 잠시 후 온금이가 도망간 끝에는 커다란 강이 막아서고 있었죠. 뒤에서는 박찬봉의 신복들이 쫓아오고 있고 커다란 강물은 온금이를 삼킬 듯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온금이는 이대로 잡히고 싶지는 않았죠. 하여 온금이는 저고리와 치마를 벗어 강물에 던지고는 물에 빠진 척하며 숨었답니다. 박찬봉의 신복들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치마를 보고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박찬봉한테 말했습니다. 온금이의 시신을 찾았느냐? 강물에 떠내려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놈들아! 시신을 찾지 않은 이상 온금이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온금이든 시신이든 찾아서 내 앞에 가지고 오너라. 박찬봉은 자신의 얼굴에 흠집을 내고 도망간 온금이를 찾지 못하고는 잠을 잘 수 없었던 거죠. 그동안 내가 점 찍은 것들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그 어린 것이 박찬봉은 온금이를 찾아다녔고 온금이는 도망다니며 숨어 살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숨어 살고 있었는데 바보 같은 만드기가 제 묘에서 매일 슬피 운다는 소문을 듣고 더 먼 곳으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함께 떠나려고 오늘 만드기를 찾아간 것인데 자객이 나를 쫓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만드기는 자신과 함께 떠나려고 했다는 말에 온금이를 바라보았죠. 온금이는 애틋하게 만드기를 바라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붉은 천에 쓴 글씨는 만드기 너를 범인으로 몰리게 하려는 계략이었을 거야. 그 자도 박찬봉이 보냈겠지? 만드기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는 온금이를 보니 안절부절 못하며 애처롭게 쳐다만 보았답니다. 선비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더냐? 그 붉은 천의 글씨가 누구의 글씨체인지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하운 선비는 관하로 갔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 무슨 일이더냐? 아무리 내가 도와달라 해도 신경 쓰지 않던 녀석이. 아버지, 제가 관심이 생긴 사건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용의자를 데리고 가더니 이제 사건을 조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더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은 아닌 듯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더냐? 알아보면 알 수 있겠죠? 아버지, 묘에서 찾은 붉은 천을 보고 싶습니다. 하운 선비의 아버지인 사또는 붉은 천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여종이 쓴 것이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그 여종은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머슴 만드기도 아니라면 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박찬봉이지요. 뭐이? 그 대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냐? 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사또는 포졸들을 데리고 박찬봉의 집으로 갔습니다. 박찬봉 대감. 이번 사건으로 알아볼 것이 있다. 그러니 관하로 가시지요. 아니, 사또. 저한테 실수를 하는 듯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는 겁니까? 이런 일로 책임이라니요. 의심이 되는 부분은 알아보라고 나라에서 녹봉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일이 나온다면 저 또한 어쩔 수가 없지요. 자, 그럼 갑시다. 박찬봉은 사또의 말을 듣고 태연한 표정으로 마당을 걸어 대문으로 나섰습니다. 잠시 후 사또는 관아에 도착하여 박찬봉한테 종이와 먹과 붓을 주고 글을 써보라 했습니다. 박찬봉의 표정은 귀찮다는 듯 종이 위에 사또가 불러주는 대로 썼답니다. 나는 너를 죽도록 연모했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이제 내가 죽었으니 나만 볼 수 있어 좋구나. 아니, 이런 글을 나한테 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사또는 아무런 말 없이 붉은 천을 박찬봉이 쓴 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글씨체가 똑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것은 누가 쓴 것이오? 박찬봉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능청스럽게 말을 하고 있었죠. 박찬봉 대감은 이 글을 보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오? 그 글씨체는 나와 같지만 내가 쓴 것이 아니오. 사또는 증거가 확인된 이상 박찬봉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나한테 무슨 짓이오? 여종 온금이를 아시지요? 그 아이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박찬봉은 온금이의 이름을 말하니 표정이 달라졌죠. 내가 온금이를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내가 온금이를 왜 죽이겠소? 글쎄요, 왜 죽였을까요? 하운선비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증거가 박찬봉을 지목하듯이 아기가 척척 잘 맞는구나. 참 이상하다. 그때 하운선비의 머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박찬봉의 부인이었답니다. 서방 박찬봉이 관하로 끌려가는데 부인은 평소와 같이 너무 차분했던 거죠. 하여 바로 박찬봉의 담을 넘어 뒤뜰로 다시 잠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동태를 살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운선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니 뒤뜰에 있는 아궁이 속이었습니다. 하운선비는 몸을 숙여 아궁이 속 깊은 곳을 쳐다보았죠. 헌데 아궁이 속 구석진 곳에 타지 않은 구겨진 종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비는 그 종이를 집어들어 펼쳐보았는데 누군가 글씨를 연습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운선비의 뇌리에 무언가 생각이 났던지 표정은 삽시간으로 바뀌었고 선비는 담을 넘어 전력 질주하여 뛰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만드기와 온금이가 지내는 구석진 방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와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방 안에서는 만드기가 온금이를 방구석에 몰아 자신의 뒤에 숨기고 필사적으로 복면을 쓴 자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객은 검을 빼들고 만드기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죠. 허나 만드기의 힘과 생각지도 못한 빠른 행동에 조금은 당황을 했답니다. 만드기는 자객에게 칼을 뺐으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 팔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만드기의 손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죠. 만드기는 팔을 뻗었지만 자객의 팔을 잡지 못하고 칼날을 잡았던 거죠. 온금이는 피를 흘리는 만드기를 보고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만드기는 뒤에서 두려워할 온금이를 생각하니 너무 아픔에 고통스러웠지만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온금이가 방문을 열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객은 만드기를 밀치고 온금이를 쫓아갔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만드기도 바로 자객을 쫓았지만 자객이 더 빨랐답니다. 만드기의 눈에는 힘겹게 대문 밖으로 도망가는 온금이의 치마 끝단이 보였고 잠시 후 자객이 칼을 들고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금아. 아니 되는구먼.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말이요. 만드기는 소리를 치며 대문으로 달렸죠. 그런데 그때 칼이 빠르게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툭 땅에 떨어지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대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만드기는 멈춰섰었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는 만드기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드기는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온금아. 나한테 다시 와줘.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니 네가 나한테 오라는 말이오. 그때 하운 도련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것이 무슨 일이여요? 옷에 피 자국이. 원매, 어디 다친 것이여요? 아이고, 제가 의원을 불러올 것이여요. 그러니 아파도 좀 참아요. 오성댁, 난 다친 곳이 없으니 안심하시게. 우선 놀란 만드기와 온금이를 쉬게 해주게. 온금이는 울고 있는 만드기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만드가, 그만 울어. 나 죽지 않았어. 만드기는 온금이의 말소리에 고개를 들어 온금이가 살아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을 했답니다. 만드기의 귀에는 주변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죠. 다만 온금이의 목소리와 온금이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아련하게 지켜보고 있던 하운선비는 아찔한 순간을 잠시 회상했답니다. 그는 만드기와 온금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헌데 돌담을 끼고 도는 순간 온금이가 보였고 뒤로 자객이 칼을 들고 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하운선비는 돌담에 숨어 온금이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자객에게 발을 걸었던 거죠. 그리고 떨어진 칼을 잡고는 칼의 손잡이로 자객을 기절시켰고
복면을 벗기니 박찬봉 부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객은 관하로 끌려 들어갔고 박찬봉의 부인 또한 관하로 끌려갔죠. 박찬봉과 부인은 마주보는 감옥에 각각 들어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답니다. 부인이 이곳에 왜 있는 것이오? 다 대감 탓입니다. 그동안 대감이 겁탈한 수많은 여인들은 제가 직접 가문에 누가 되지 않게 막아왔지요. 참으로 수치스러웠지만 가문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더이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아들들을 위해서라도요.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이다. 헌데 혹시 온금이 일도? 부인이? 네, 맞습니다. 제가 했지요. 차라리 겁탈만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지요. 여종을 첩으로 들인다니요. 대감이 사람입니까? 자식들과 부인인 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허나 여종을 첩으로 들이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지요. 제 자존심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온금이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찬봉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부인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럼 붉은 천 글씨는? 그건 대감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었죠. 하여 제가 밤낮으로 대감의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저조차도 구분할 수가 없더군요. 박찬봉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답니다. 한편 온금이는 칼에 베인 만드기의 손바닥 상처를 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죠. 그리고 소독을 해주고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만드기의 커다란 손을 감싸며 말했죠. 만드기, 손이 아프니 내가 다 해줄 것이다. 만드기는 온금이가 살아서 자신의 앞에서 쫑알거리는 모습만 보아도 그리 행복할 수가 없었답니다. 온금아, 밥도 먹여줄 것이오. 당연하지. 그럼 세수도 해줄 것이오. 당연하지. 이도 닦아줄 것이야. 그리고 머리도 감겨줄 것이고 목욕도 해줄 것이야. 만드기는 목욕도 해준다는 온금이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손가락으로 꼼지락거리며 방바닥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시기하구먼. 아이고, 왜 이리 더운지 모르겠네. 온금이는 당황하는 만드기가 그리 귀여울 수가 없었답니다. 만드기 바보. 우리가 신랑 각시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온금이는 만드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만드기의 입꼬리는 실룩실룩 춤을 추었고 슬금슬금 온금이한테 다가갔죠. 그리고 온금이의 손을 마주 잡고는 말했답니다. 응, 맞구먼. 우리 신랑 각시, 오늘 될 수는 없는 것이오. 두 사람은 그날 밤 물을 상에 올려놓고 식을 올렸고 살벌한 첫날 밤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만드기와 온금이는 관하로 가서는 온금이를 죽이려는 자가 박찬봉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지만 그 이유를 알고는 부인도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여 두 사람은 박찬봉 부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죠. 사또는 박찬봉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찬봉. 그대는 고을의 권력을 쥐고 있던 자로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자이건만 도리어 여인들을 겁탈하고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다. 이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죄인이라. 박찬봉은 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사또는 냉정히 명했습니다. 박찬봉은 장 20대와 10년간의 유배로 보내질 것이다. 박찬봉의 부인은 여종 온금이가 용서는 해주었으나 부인의 잘못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오. 하여 부인은 가난한 마을 여인들을 위해 10년간 봉사를 하시오. 만드기와 온금이는 지난 지옥 같은 일들을 지울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되는 듯 했죠.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 힘으로 삶을 극복하는 데 문제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만드기와 온금이는 고향 뒷산에 조그마한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텃밭을 가꾸고 풀꽃을 심으며 행복하게 살아갔죠. 하운선비는 1년 전 온금이에게 책 한 꾸러미를 선물하며 말했답니다. 온금아, 너의 글 솜씨는 그 어떤 서생보다 훌륭하다. 이제부터는 글씨를 배워 너의 머릿속에 있는 글을 한 권의 서책으로 남기면 어떠하겠느냐. 온금이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글을 배워 글씨를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하운선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온금이는 자신이 머릿속에 떠도는 글을 담아 차곡차곡 서책에 옮겼으며 온금이가 쓴 소설은 새 책방에서 잘 팔리는 소설이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만드기는 종이를 만드는 장인이 되었고 온금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소설을 쓰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삶이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풀꽃과 같은 것, 비바람에 꺾여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눈보라에 묻혀도 봄이 오면 꽃을 피우듯. 만드기와 온금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피워낸 풀꽃과도 같은 사랑이었으니 그들의 이야기처럼 오늘도 누군가는 조선 후기 산속 깊은 외딴 마을에 노총각 머슴 만드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말이 없고 늘 바지를 걷어 올린 채 삽자루를 들고 다녔습니다. 매일 삽자루를 들고 다니는 것은 만드기의 하루 일과 중 하나였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만드기는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집 논이나 밭에 흙이 무너져 있으면 다시 삽으로 올려 단단하게 쌓아주었습니다. 논에 물이 부족하면 삽으로 고랑을 열어 물을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드기를 볼 때면 마을 사람들은 너무 착하다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련하여 바보 만드기로 통했습니다. 만드기는 그런 비단결 같은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여 마을 처녀들은 만드기를 신랑감으로 탐을 냈고 과부들이 만드기를 유혹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바보 만드기의 마음은 일편단심 연모했던 여인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의 사연을 안 후로는 그림의 떡으로만 쳐다볼 뿐 그 어떤 유혹도 하지 않았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바보 만드기는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뒷동산에 올라 작은 무덤 하나를 돌보고 내려왔습니다. 그 무덤은 만드기가 연모한 여종, 온금이의 무덤이었답니다. 온금이는 양반댁에서 일하다 꽃다운 나이에 자살로 세상을 떠난 여종이었습니다. 온금이는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절세미인이었으며 마음씨 또한 착하여 사내라면 누구나 온금이를 탐하고 싶어 했습니다. 양반 도련님들조차 상사병에 걸리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온금이는 살아생전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만드가 사람은 천하게 태어나도 귀하게 태어나도 풀꽃처럼 피고 지는 날엔 다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야. 만드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온금이가 그렇게 말을 해줄 때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온금이의 한바구음을 바라볼 때면 치사하고 더러운 세상이 맑고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온금이의 존재는 만드기에게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며 우주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글 읽는 것을 좋아하는 하운선비가 우연히 만드기가 펼쳐보는 서찰을 보게 되었죠. 그 종이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풀꽃은 이름을 몰라도 그 향은 남는다. 이건 누가 쓴 것이냐? 만드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온금이가 알려줬지요. 내가 모시는 아씨이더냐? 아이고, 아니요. 온금이는 여종이지요. 하운선비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만드기는 여느 때와 같이 뒷동산에 올라 온금이의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금아, 오늘은 하늘이 참 맑구나. 해도 좋고 바람도 참 따뜻하구먼. 이런 날엔 온금이랑 함께 마루에 앉아 고추 말렸던 그날이 생각나야. 그날 우리 온금이 웃는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그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온금아. 만드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무덤 앞 나뭇잎 위로는 매일같이 떨어진 만드기의 눈물 자국들이 수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의 순정을 입에 담기 시작했죠. 아이고, 온금이가 살아있었으면 만드기한테 시집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이요. 그러니까요. 저리 순정남인지 누가 알았어요. 죽은 온금이도 불쌍하지만 죽은 사람을 못 잊고 저리 슬퍼해주는 만드기도 불쌍하구먼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말이어요. 형님. 그 소문 들었어요. 사또한테 온금이 묘를 옮겨달라는 진정이 많아 사도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드기가 더 슬퍼하겠구먼. 며칠 후 마을 사도가 뒷동산의 묘를 옮기려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을길을 넓히기 위함이라 했죠. 그 소식을 들은 만드기는 온금이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온금이는 내가 지켜줄 것이여. 그날 늦은 오후 만드기는 혼자서 관아 앞으로 가 땅에 엎드려 3번 절하고 3번 울며 상소를 읊었습니다. 그 상소에는 한 여종이 남기고 간 따뜻한 삶과 온금이가 가르친 글자와 인생의 뜻이 담겨 있었죠. 허나 사또는 그 묘로 인하여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밤에는 섬뜩하여 다닐 수 없다는 말들로 피곤함을 느꼈던 거죠. 하여 사또는 그 묘를 지키는 만드기를 데리고 온금이의 묘로 갔답니다. 헌데 사또는 묘를 아무리 보아도 길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여 온금이의 묘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헌데 묘 뒤를 보니 풀들 사이로 붉은 빛이 감도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봐라. 이곳에 무엇이 있는 듯하니 땅을 파헤쳐 보거라. 그리하여 한 명의 포졸이 묘 끝부분을 파헤쳐 보았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붉은 천에 글이 써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또는 천을 묘에 펼쳐보도록 하고는 읽기 시작했죠. 나는 너를 죽도록 연모했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이제 내가 죽었으니 나만 볼 수 있어 좋구나. 사또는 생각지도 못한 타살 가능성에 온금이가 자살한 것이 아닌 살해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제일 유력한 용의자로 만드기라 생각이 들었기에 포졸에게 말했답니다. 만드기를 먼저 용의자로 주목한다. 만드기를 관하로 끌고 가거라. 만드기는 자신이 온금이를 죽인 살인자로 몰리게 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온금이를 죽이지 않았구먼요. 헌데 정말 온금이가 살해당한 건가요? 그것은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잠시 후 관아로 끌려간 만드기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밧줄로 묶인 채 만드기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을 했죠. 만드기의 혼잣말은 억울하다 소리치는 것이 아닌 온금이가 자살이 아닌 누군가에게 죽었다는 것에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온금. 타살로 죽은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슬퍼하기만 했구나. 우리 온금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고 있으면 어찌한단 말이오. 누가 우리 고운 온금이를 죽였다는 말이오. 만드기는 그렇게 차디찬 감옥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죠. 그때 감옥 밖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만드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운선비였답니다. 하운선비는 첫 번째 용의자로 만드기가 지목된 이상 그를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헌데 만드기의 눈물은 거짓이 아님을 하운선비는 알 수 있었죠. 하여 하운선비는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언제까지 울 것이냐? 온금이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만드기는 하운선비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들었던지 선비를 쳐다보았답니다. 만드기는 온금이의 글씨체를 본 적이 있느냐? 만드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온금이는 글을 쓸 줄 몰라요. 저에게 풀꽃은 이름을 몰라도 향은 남는다는 글거만 알려줬을 뿐이구먼요. 하운선비의 눈빛은 순간 날카롭게 변했답니다. 그렇다면 저 붉은 천에 적힌 글씨는 온금이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허면 누가... 다음 날 아침 하운선비는 관아로 가 만드기가 도주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관아에서 빼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든 시켜만 주셔요. 무엇이든 할게요. 우리 옹금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이다. 아마도 며칠 안으로 누군가 너에게 찾아올 것 같구나. 누가요? 그거야 나도 모른단다. 누군가 찾아온다면 그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운선비는 알 수 없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답니다. 만드기는 하운선비가 말한 것처럼 집에서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두운 밤,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낮은 목소리로 만드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아니, 이 목소리는... 만드기는 급하게 방문을 열었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온금이가 만드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드기는 살아 돌아온 온금이를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금아. 참말로 온금이야. 난 내가 죽은 줄만 알았구먼. 온금이는 급하게 만드기의 입을 막고는 방으로 들어가 호롱불을 끄고 말했죠. 나 살아있어? 그러니 그만 울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알아서는 아니 된다. 내가 나타난 걸 알면 그들이 다시 나를 죽이려 할 거야. 만드기는 충격과 혼란에 빠져 눈물을 그치고 말했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온금이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밖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던 거죠.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다. 방으로 들어가겠다. 하운선비는 두 사람의 집신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는 급하게 말했답니다.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 어서 여기를 피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뒷문을 통해 담을 넘어 풀숲으로 숨고는 밤손님이 누구인지 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복면을 쓴 자 한 명이 담을 넘고는 칼을 빼들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는 온금이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떨고 있었답니다. 만드기의 팔에 온금이의 어깨가 살짝 닿았고 그 떨림은 만드기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만드기는 살며시 팔을 들어 작은 어깨를 감쌌죠. 온금이는 그동안 참고 있던 두려움이 만드기의 품에서 무너지고 말았고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은 만드기의 앞섭을 적셔 놓았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자객은 아무도 없는 만드기의 집에서 나와 흔적을 찾기 위해 어디론가 사라졌죠. 여기에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두 사람은 나를 따르거라. 그리하여 세 사람은 하운선비가 머무는 커다란 기와집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자객이라 해도 쉽게 담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선비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천한 저희를 보살펴 주시나요? 내가 궁금하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오늘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으니 궁금증이 다 풀리겠구나. 그래, 말해보거라. 넌 누구를 피해 다니는 것이냐? 온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참으로 추운 날이었지요. 제 주인인 박찬봉은 저만 보면 항상 가까이에 와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요. 그 늙은이가 무엇이라고 한 것이오? 만드기는 온금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온금이는 만드기의 얼굴을 잠시 보고는 끔찍한 그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옹금이는 좀만 더 크면 내 부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그 누구한테도 눈길도 주지 말 거라. 정녕 박찬봉이 그리 말을 했더냐? 온금이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고 눈에서는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죠. 만드기는 커다란 손을 붉은 쥐고는 자신도 모르게 벽을 쳤습니다. 벽은 순간 만드기의 주먹으로 구멍이 나고 말았답니다. 하운선비는 커다랗게 뚫린 구멍을 보고 만드기가 온금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박찬봉 대감을 볼 때면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추운 겨울밤 담을 넘어 도망치다 박찬봉의 신복한테 잡혀 끌려갔지요.
온금이는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온금이가 내 첩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끼는 만드기 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온금이는 두려움에 떨었고 박찬봉은 온금이를 겁탈하려고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답니다. 온금이는 자신을 아껴주는 바보 만드기를 생각하면 박찬봉의 말을 따라야 했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여 박찬봉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내고는 무조건 밖으로 달렸답니다. 이것들아! 전현을 잡아오지 않고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박찬봉의 신복들은 온금이를 쫓았고 박찬봉의 얼굴엔 내천자가 그려진 채 피가 흐르고 있었죠. 잠시 후 온금이가 도망간 끝에는 커다란 강이 막아서고 있었죠. 뒤에서는 박찬봉의 신복들이 쫓아오고 있고 커다란 강물은 온금이를 삼킬 듯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온금이는 이대로 잡히고 싶지는 않았죠. 하여 온금이는 저고리와 치마를 벗어 강물에 던지고는 물에 빠진 척하며 숨었답니다. 박찬봉의 신복들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치마를 보고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박찬봉한테 말했습니다. 온금이의 시신을 찾았느냐? 강물에 떠내려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놈들아! 시신을 찾지 않은 이상 온금이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온금이든 시신이든 찾아서 내 앞에 가지고 오너라. 박찬봉은 자신의 얼굴에 흠집을 내고 도망간 온금이를 찾지 못하고는 잠을 잘 수 없었던 거죠. 그동안 내가 점찍은 것들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그 어린 것이. 박찬봉은 온금이를 찾아다녔고 온금이는 도망다니며 숨어 살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숨어 살고 있었는데 바보 같은 만드기가 제 묘에서 매일 슬피 운다는 소문을 듣고 더 먼 곳으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함께 떠나려고 오늘 만드기를 찾아간 것인데 자객이 나를 쫓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만드기는 자신과 함께 떠나려고 했다는 말에 온금이를 바라보았죠. 온금이는 애틋하게 만드기를 바라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붉은 천에 쓴 글씨는 만드기 너를 범인으로 몰리게 하려는 계략이었을 거야. 그 자도 박찬봉이 보냈겠지? 만드기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는 온금이를 보니 안절부절 못하며 애처롭게 쳐다만 보았답니다. 선비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더냐? 그 붉은 천의 글씨가 누구의 글씨체인지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하운 선비는 관하로 갔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 무슨 일이더냐? 아무리 내가 도와달라 해도 신경 쓰지 않던 녀석이. 아버지, 제가 관심이 생긴 사건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용의자를 데리고 가더니 이제 사건을 조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더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은 아닌 듯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더냐? 알아보면 알 수 있겠죠? 아버지, 묘에서 찾은 붉은 천을 보고 싶습니다. 하운 선비의 아버지인 사또는 붉은 천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여종이 쓴 것이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그 여종은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머슴 만드기도 아니라면? 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박찬봉이지요. 뭐이? 그 대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냐? 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사또는 포졸들을 데리고 박찬봉의 집으로 갔습니다. 박찬봉 대감. 이번 사건으로 알아볼 것이 있다. 그러니 관하로 가시지요. 아니, 사또. 저한테 실수를 하는 듯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는 겁니까? 이런 일로 책임이라니요. 의심이 되는 부분은 알아보라고 나라에서 녹봉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일이 나온다면 저 또한 어쩔 수가 없지요. 자, 그럼 갑시다. 박찬봉은 사또의 말을 듣고 태연한 표정으로 마당을 걸어 대문으로 나섰습니다.
잠시 후 사또는 관아에 도착하여 박찬봉한테 종이와 먹과 붓을 주고 글을 써보라 했습니다. 박찬봉의 표정은 귀찮다는 듯 종이 위에 사또가 불러주는 대로 썼답니다. 나는 너를 죽도록 연모했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이제 내가 죽었으니 나만 볼 수 있어 좋구나. 아니, 이런 글을 나한테 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사또는 아무런 말 없이 붉은 천을 박찬봉이 쓴 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글씨체가 똑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것은 누가 쓴 것이오? 박찬봉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능청스럽게 말을 하고 있었죠. 박찬봉 대감은 이 글을 보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오? 그 글씨체는 나와 같지만 내가 쓴 것이 아니오. 사또는 증거가 확인된 이상 박찬봉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나한테 무슨 짓이오? 여종 옹금이를 아시지요? 그 아이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박찬봉은 온금이의 이름을 말하니 표정이 달라졌죠. 내가 옹금이를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내가 옹금이를 왜 죽이겠소? 글쎄요, 왜 죽였을까요? 하온선비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증거가 박찬봉을 지목하듯이 아기가 척척 잘 맞는구나. 참 이상하다. 그때 하온선비의 머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박찬봉의 부인이었답니다. 서방 박찬봉이 관아로 끌려가는데 부인은 평소와 같이 너무 차분했던 거죠. 하여 바로 박찬봉의 담을 넘어 뒤뜰로 다시 잠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동태를 살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온선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니 뒤뜰에 있는 아궁이 속이었습니다. 하온선비는 몸을 숙여 아궁이 속 깊은 곳을 쳐다보았죠. 헌데 아궁이 속 구석진 곳에 타지 않은 구겨진 종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비는 그 종이를 집어들어 펼쳐보았는데 누군가 글씨를 연습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온선비의 뇌리에 무언가 생각이 났던지 표정은 삽시간으로 바뀌었고 선비는 담을 넘어 전력 질주하여 뛰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만드기와 온금이가 지내는 구석진 방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와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방 안에서는 만드기가 온금이를 방구석에 몰아 자신의 뒤에 숨기고 필사적으로 복면을 쓴 자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객은 검을 빼들고 만드기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죠. 허나 만드기의 힘과 생각지도 못한 빠른 행동에 조금은 당황을 했답니다. 만드기는 자객에게 칼을 뺐으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 팔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만드기의 손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죠. 만드기는 팔을 뻗었지만 자객의 팔을 잡지 못하고 칼날을 잡았던 거죠. 온금이는 피를 흘리는 만드기를 보고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만드기는 뒤에서 두려워할 온금이를 생각하니 너무 아픔에 고통스러웠지만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온금이가 방문을 열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객은 만드기를 밀치고 온금이를 쫓아갔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만드기도 바로 자객을 쫓았지만 자객이 더 빨랐답니다. 만드기의 눈에는 힘겹게 대문 밖으로 도망가는 온금이의 치마 끝단이 보였고 잠시 후 자객이 칼을 들고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금아. 아니 되는구먼.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말이요. 만드기는 소리를 치며 대문으로 달렸죠. 그런데 그때 칼이 빠르게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툭 땅에 떨어지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대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만드기는 멈춰섰었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는 만드기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드기는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온금아. 나한테 다시 와줘.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니 네가 나한테 오라는 말이오. 그때 하온 도련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것이 무슨 일이여요? 옷에 피 자국이. 원매 어디 다친 것이여요?
아이고, 제가 의원을 불러올 것이어요. 그러니 아파도 좀 참아요. 오성댁, 난 다친 곳이 없으니 안심하시게. 우선 놀란 만드기와 옹금이를 쉬게 해주게. 온금이는 울고 있는 만드기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만드가, 그만 울어. 나 죽지 않았어. 만드기는 온금이의 말소리에 고개를 들어 온금이가 살아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을 했답니다. 만드기의 귀에는 주변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죠. 다만 온금이의 목소리와 온금이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아련하게 지켜보고 있던 하운선비는 아찔한 순간을 잠시 회상했답니다. 그는 만드기와 온금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헌데 돌담을 끼고 도는 순간 온금이가 보였고 뒤로 자객이 칼을 들고 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하운선비는 돌담에 숨어 온금이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자객에게 발을 걸었던 거죠. 그리고 떨어진 칼을 잡고는 칼의 손잡이로 자객을 기절시켰고 복면을 벗기니 박찬봉 부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객은 관하로 끌려 들어갔고 박찬봉의 부인 또한 관하로 끌려갔죠. 박찬봉과 부인은 마주보는 감옥에 각각 들어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답니다. 부인이 이곳에 왜 있는 것이오? 다 대감 탓입니다. 그동안 대감이 겁탈한 수많은 여인들은 제가 직접 가문에 누가 되지 않게 막아왔지요. 참으로 수치스러웠지만 가문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더이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아들들을 위해서라도요.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이다. 헌데 혹시 온금이 일도? 부인이? 네, 맞습니다. 제가 했지요. 차라리 겁탈만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지요. 여종을 첩으로 들인다니요. 대감이 사람입니까? 자식들과 부인인 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허나 여종을 첩으로 들이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지요. 제 자존심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온금이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찬봉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부인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럼 붉은 천 글씨는? 그건 대감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었죠. 하여 제가 밤낮으로 대감의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저조차도 구분할 수가 없더군요. 박찬봉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답니다. 한편 온금이는 칼에 베인 만드기의 손바닥 상처를 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죠. 그리고 소독을 해주고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만드기의 커다란 손을 감싸며 말했죠. 만드기, 손이 아프니 내가 다 해줄 것이다. 만드기는 온금이가 살아서 자신의 앞에서 쫑알거리는 모습만 보아도 그리 행복할 수가 없었답니다. 옹금아, 밥도 먹여줄 것이오. 당연하지. 그럼 세수도 해줄 것이오. 당연하지. 이도 닦아줄 것이야. 그리고 머리도 감겨줄 것이고 목욕도 해줄 것이야. 만드기는 목욕도 해준다는 온금이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손가락으로 꼼지락거리며 방바닥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시기하구먼. 아이고, 왜 이리 더운지 모르겠네. 온금이는 당황하는 만드기가 그리 귀여울 수가 없었답니다. 만드기 바보. 우리가 신랑 각시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온금이는 만드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만드기의 입꼬리는 실룩실룩 춤을 추었고 슬금슬금 온금이한테 다가갔죠. 그리고 온금이의 손을 마주 잡고는 말했답니다. 응, 맞구먼. 우리 신랑 각시, 오늘 될 수는 없는 것이오. 두 사람은 그날 밤 물을 상에 올려놓고 식을 올렸고 살벌한 첫날 밤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만드기와 온금이는 관하로 가서는 온금이를 죽이려는 자가 박찬봉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지만 그 이유를 알고는 부인도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여 두 사람은 박찬봉 부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죠. 사또는 박찬봉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찬봉. 그대는 고을의 권력을 쥐고 있던 자로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자이건만 도리어 여인들을 겁탈하고